수입 해산물이라는 라벨에 속지 마세요. 50세 이후에는 비쌀수록 제대로 먹지 않으면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종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중장년층과 고령자의 건강을 지원해 오면서 저는 많은 환자가 비쌀수록 몸에 좋다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입 연어, 참다란 거, 해외 해산물은 이름만 들어도 바로 심혈관에 좋고 뇌에 좋다는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를 기꺼이 돈을 들여 사기만 하면 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듣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검사 결과와 사진상의 혈관 상태를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얼마 전 저는 식습관이 매우 철저한 65세 이재훈 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매주 수입 연어와 참치를 먹고 붉은 고기를 제한하며 튀긴 음식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그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전히 높았고 혈관에는 이미 죽상경화반이 형성되어 있어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5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2003때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수십 년 동안 혈압, 혈중지방, 혈당의 압박을 견뎌왔습니다. 뼈는 칼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수년 동안의 스트레스, 불면증, 걱정을 짊어져 왔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 희귀, 고가라고 떠들썩하게 광고되는 해산물이 아니라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살아온 몸의 혈관, 뼈, 뇌에 적합한 해산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50세 이후에 정말 먹을 가치가 있는 해산물 탑10을 정리한 해산물 지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항상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순위에 머물러 있는 식품 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께 선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14일 해산물 식단표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해산물 코너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이 해산물 선택 시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신장을 위해 작은 응원을 보내고 싶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이는 나는 오늘부터 내 건강을 진지하게 지키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이제 바로 세계 최고의 건강 스타로 꼽히는 해산물 10가지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시작부터 많은 분이 놀라실 것입니다. 가장 많이 칭송받는 연어가 실제로는 7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연어가 상위 6위 안에 들지 못했다면 그 위에 6가지는 얼마나 특별한 것일까요? 50세 이후 심혈관 건강과 기억력에 진정한 비밀병기가 될 해산물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러분의 식습관 전체를 되돌아보게 될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이름은 바로 바닷가재 롭스터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한국 가정이 부의 상징이자 즐거움, 특별한 날의 상징으로 여겨온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바닷가재가 50세 이후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양가 있는 식품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영양적인 면에서 바닷가재는 나쁘지 않습니다. 살이 꽤 깨끗하고 나쁜 지방이 적으며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50세 이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닷가재 살에는 아연, 셀레늄 구리 및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 면역계, 신경계 및 지구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 성분표만 본다면 바닷가재는 해산물 상차림에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닷가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식탁에 올리는 방식에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원래 지방이 적지만 식당에 가면 주로 치즈, 버터, 크림 소스, 걸쭉한 소스와 함께 조리되고 술을 곁들이게 됩니다. 고령자의 심혈관에 진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곁들임 음식들입니다. 포화 지방, 소금, 알코올이 합쳐져 혈관과 간에 조용히 압박을 가합니다. 바닷가재 자체도 퓨린과
콜레스테롤이 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끔 한번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풍,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바닷가재를 정기적인 보양식으로 여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해산물은 몸에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산물의 종류와 조리 방식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닷가재를 매일의 건강을 쌓는 벽돌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음식으로 봅니다. 생일, 기념일, 특별한 모임을 위해 바닷가재를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심장을 보호하고 혈중 지방을 조절하며 50세 이후에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바닷가재는 매주 먹는 단골 메뉴가 아니라 가끔 등장하는 메뉴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시되 내장보다는 살 위주로 드시고 지방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할 수 있는 찜이나 구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이를 보양식이 아닌 특별식으로 여기고 더욱 절제해야 합니다. 다음 순위는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이 먹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친숙한 이름인 게입니다.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으로 인해 수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60대의 김 선생님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요리 솜씨가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해산물은 아무리 먹어도 몸에 좋다는 말을 거의 절대적으로 믿고 계셨습니다. 개철이 되면 그분 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게찜, 게탕, 그리고 게장에 밥을 비벼 먹기까지 하셨죠. 그분에게 살은 그저 조연일 뿐이었고 게의 내장, 황장이 진정한 정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혈중 지방과 간 수치 결과를 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꽤 내장을 많이 드시나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과하게 먹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게는 정말 귀한 식품입니다. 게살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으며 아연, 셀레늄, 구리와 같은 미네랄을 제공하여 면역력과 갑상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게살의 오메가3 함량이 등푸른 생선만큼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먹는다면 심혈관 건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게살이 아니라 등껍질 안에 내장과 아래에 있습니다. 게 내장은 살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축적되는 곳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끔 조금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지방간, 간 수치 상승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해산물이니까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자주 내장을 먹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몸은 그것이 맛있는 게 내장인지 어린 시절의 소울푸드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제로 혈관과 간으로 들어가는 성분만을 처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게의 맛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적 건강한 분들께 저는 보통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시되 살 위주로 식사하고 내장은 맛만 보는 정도로 조금만 드셔서 그것이 주 메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단백질과 미네랄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지방을 과다 섭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고지혈증, 지방간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의사의 관리를 받고 계신다면 내장 섭취량을 명확히 줄이거나 당분간 완전히 끊고 게를 먹는 횟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분들이 자주 잊으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게에 시원한 맥주, 튀김, 기름진 짠 음식을 곁들이는 것은 소화계와 혈중 지방이 가장 힘들게 일하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50세 이상에게는 게찜을 삶은 채소, 저염 김치 또는 샐러드와 함께 먹는 것이 더 안전하고 가벼운 선택입니다. 이 방식은 게 본연의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식사를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간과 혈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게는 올바르게만 먹는다면 여전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식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으로 더 저렴하고 크기는 작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영양 가치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해산물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개, 홍합, 그리고 작은 제첩류입니다. 오랫동안 국물 맛을 내기 위한 부재료 정도로만 여겨져 온 재료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작은 해산물들이 겉보기와 달리 결코 작지 않은 영양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을 만났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찌개나 칼국수를 끓일 때마다 국물 맛을 좋게 하려고 조개 한 줌을 넣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것이 영양가도 적겠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영양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가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라고 권유한 후 식습관을 자세히 되묻자 그제야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랫동안 좋은 걸 먹고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할 줄을 몰랐네요. 실제로 조개, 홍합, 제첩 그룹은 양질의 단백질원이면서도 지방이 매우 적어 식사를 깔끔하고 가볍게 하면서 소화는 잘 되고 기운을 차리고 싶은 고령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껍데기에는 키틴이 들어있는데 이는 천연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혈중 지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해안 지역에서 조개류를 자주 드시는 고령자분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심혈관 건강이 더 좋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개, 홍합, 제첩의 살 안에는 50세 이후를 위한 영양 보물 창고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2는 피로를 줄이고 기억력을 돕습니다. 철분과 아연은 많은 고령자가 겪는 빈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깊은 잠을 자도록 도와주는데 이는 평소 통증이 있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영양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충분히 해감하고 씻지 않아 모래나 뻘이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단맛을 위해 약간 덜 익혀 드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는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은 몸의 장내 세균 감염 위험을 무의식 중에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분들은 조개류를 주 1달 2회 정도 국, 찌개 또는 된장국 형태로 식단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익숙한 국물의 영양가를 업그레이드하기에 충분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이 씻고 충분히 해감하고 죽은 것은 골라내며 완전히 익혀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식사할 때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가 허술한 곳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제가 자주 제안하는 작은 팁은 조개, 홍합, 제첩을 국물을 위한 천연 영양 강화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을 조금 더 싱겁게 하고 해산물 본연의 단맛이 주가 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추가하면서 고령자가 흔히 과하게 섭취하는 소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산물 그룹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누구나 1등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목록에서는 겨우 7위에 오른 해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하면 많은 사람이 즉시 건강한 심장, 예쁜 피부, 노화 방지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맞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연어를 단지 슈퍼푸드로만 본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들, 특히 50세 이상에게 연어가 정말 자주 먹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연어가 오메가3의 좋은 공급원이며 50세 이후의 핵심 문제인 염증 감소, 심혈관 및 뇌 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어의 아스타잔틴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혈관 및 근육 회복 능력에 이롭습니다. 영양학적 측면에서 연어는 식단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연어의 대부분은 양식 연어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지방 함량을 높이는 반면 오메가3의 비율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월등하지는 않게 만듭니다. 이와 함께 사료의 품질과 약물 잔류량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관리 기준이 꽤 엄격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요인은 가격입니다. 연어는 좋지만 비싸서 매주 2세 3회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더 저렴한 많은 작은 생선들은 더 자주 먹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는 연어를 역효과가 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기름에 푹 튀기거나 크림 소스, 치즈, 느끼한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심혈관 이점은 줄어들고 포화지방과 에너지 부담은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연어에 대한 과한 믿음 때문에 고등어, 청어, 정어리와 같은 간단하고 믿을 수 있는 선택지를 지나칩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어를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기름을 적게 사용한 구이나 시어링, 씨어링 방식을 권장하며 간은 심심하게 하고 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여 심혈관과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점을 온전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미디어스타, 연어. 바로 뒤에 저는 좀 더 겸손하지만 매우 믿음직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새우입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고령자분들과 함께 일할수록 저는 새우가 우리가 흔히 과소평가하는 압축된 단백질 패키지와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새우는 어디에나 있지만 새우가 50세 이후에 몸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정말로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양면에서 새우는 중장년층과 고령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적은 양으로도 많은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붉은 고기보다 지방과 에너지가 적습니다. 이는 50세 이후 근육은 유지하면서 체중과 복부 지방을 관리해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새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 신경과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E가 들어 있습니다. 새우 속의 아연과 요오드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갑상선과 면역계에 이롭습니다. 많은 분이 새우의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십니다.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지방, 특히 포화 지방은 낮으며 혈관에 유익한 여러 요소가 동반됩니다. 심각한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새우를 적당히 먹고 건강하게 조리할 경우 그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주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여전히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찐 새우, 삶은 새우, 새우탕,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찌개에 넣는 것은 모두 적합합니다. 반대로 술자리나 기름진 파티에서 먹는 튀김옷을 입힌 새우튀김, 짠 소스 곁들임은 소금과 지방을 대폭 증가시켜 심혈관 보호라는 목표에 역행하게 됩니다. 이전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은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서 매달 억지로 드시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레르기가 없고 심한 고지혈증이 없는 분이라면 새우는 주 1대5회 정도 간단하게 조리하고 적당히 간을 해서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채소, 두부, 통곡물과 결합할 때 새우는 5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가벼운 단백질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연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스타로 기억하고 새우를 중년 식탁에 소박하지만 믿음직한 동반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순위표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인물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작지만 힘은 결코 작지 않은 인물인 모시조개 백합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시조개는 칼국수, 찌개 또는 해장국에서 국물 맛을 내는 용도로 익숙했지만 이것이 천연 혈액 및 신경 보충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이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자주 피로를 느끼고 어지러우며 집중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가벼운 빈혈과 비타민 B군 결핍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에게 매우 흔한 상태입니다. 식습관을 검토해보니 모시조개가 꽤 자주 등장했지만 그분 역시 그것이 특별한 영양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셨지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영양적으로 모시조개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은 매우 적어 가볍게 먹으면서도 영양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시조개가 비타민 B와 다른 비타민 B군이 특히 풍부하다는 점인데 이는 조혈 작용과 신경 활동의 핵심입니다. B2C가 부족하면 50세 이상은 쉽게 피로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손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모시조개는 또한 철분,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칼슘 등 뼈, 근육, 면역에 필요한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모시조개는 대개 많은 배합 사료나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을 선택해 깨끗이 씻고
해감만 잘한다면 몸에 꽤 편안한 해산물입니다. 하지만 모시조개에도 두 가지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덜 익혀서 조리하는 경우 고령자에게 소화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모시조개탕을 해장용으로 맹신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알코올이 간과 혈관에 주는 해악을 지워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모시조개는 주 1지회 정도 국이나 찌개에 넣어 완전히 익히고 심심하게 간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기름진 고기 식사 한 끼를 채소가 듬뿍 들어간 모시조개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액, 심장 및 신경계를 위한 지혜로운 조절이 됩니다. 모시조개를 조용한 조력자로 생각하세요. 요란하지도 비싸지도 않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시조가의 다음으로 저는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인 바다의 우유, 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굴이 보약이 될지 건강에 짐이 될지는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라는 간단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통영에 사시는 63세 정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생굴을 드셨고 여전히 건강하다고 믿으셨죠. 그러다 심한 소화장애로 입원하게 되셨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의심된 것이 생굴이었습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견뎌낼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그 습관이 수년 동안은 괜찮았을지라도 말입니다. 영양면에서 굴은 거의 완벽합니다. 단백질, 아연, 셀레늄, 철분, 비타민 B, 비타민 D, 오메가3가 풍부하여 면역, 혈액, 신경, 뼈, 혈관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여과 섭식 동물인 굴은 생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특히 간 질환, 당뇨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 위험은 훨씬 더 큽니다. 흔한 실수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가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굴의 귀한 영양소 대부분은 익혔을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주로 생으로 먹는 식감이지 영양 가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50세가 넘으면 굴은 익혔을 때만 진정으로 바다의 우유가 됩니다. 찜, 구이, 탕, 굴전 등은 모두 훨씬 더 맛있고 안전합니다. 이러한 익힌 굴 요리들은 간, 심장, 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하지 않으면서 영양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식탁에 자주 올릴 가치가 충분합니다. 목록의 다음 해산물은 한국인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유럽 영양 전문가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높게 평가받아 온 것입니다. 바로 식탁 위의 햇살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작은 생선, 청어입니다. 한국에서 건강에 좋은 생선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즉시 연어, 고등어 또는 참치를 떠올립니다. 청어는 보통 냉동 코너나 통조림 코너에 조용히 놓여 있곤 하죠. 반면 북유럽에서 청어는 겨울을 나는 것은 청거 덕분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친숙한 식품입니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청거는 작은 생선이지만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는 50세 이후 몸이 혈관을 보호하고 조용한 염증을 줄이며 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입니다. 심혈관, 기억력 또는 가벼운 관절 통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청거는 자연스럽고 꾸준하며 믿을 수 있는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어는 비타민 D와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햇빛을 덜 보고 실내 생활이 많은 고령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는 뼈 약화, 면역력 저하 및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청거는 천연 비타민 D의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청거 속의 비타민 B군은 신경을 돕고 많은 50세 이상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나른함을 줄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칼슘과 셀레늄입니다. 특히 뼈째 먹는 청어 통조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셀레늄은 면역력과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적은 양의 청거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 좋은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 반평생을 살아온 몸에 매우 적합합니다. 연어나 참치와 비교했을 때 청거는 현실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연어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참치보다 중금속 축적 위험이 적습니다. 작은 생선이고 수명이 짧으며 해양 먹이사슬의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선을 자주 드시는 고령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인 수은 축적이 적습니다. 먹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냉동 청거는 구이, 김치찜 또는 익숙한 생선 조림 요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조림 청어는 소금과 기름이 적은 것을 선택하고 먹기 전에 기름을 짜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 먹거나 따뜻한 샐러드를 만들거나 김치와 마늘, 양파를 넣어 빠르게 졸여내면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저는 자주 말합니다. 연어가 미디어 스타라면 청거는 홍보는 덜 되었지만 몸을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는 조용한 스타라고요. 50세 이상이고 햇빛을 덜 보며 관절과 심혈관이 걱정된다면 청어를 매일의 식탁에 더 자주 올리시길 권합니다. 청어가 식탁 위의 햇살로 여겨진다면 다음에 나올 생선은 바로 한국인 식탁에 매우 익숙한 중심인 고등어입니다. 만약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단 한 종류의 바다 생선만 남겨야 한다면 저는 아마 고등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대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고등어는 실제로 이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며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는 진정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고등어는 거의 국민 음식입니다. 아침에는 구이로, 저녁에는 김치조림으로 따끈한 흰쌀밥과 함께 먹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고등어를 맛있는 반찬으로만 여길 뿐 고등어가 50세 이후의 심장, 뇌, 뼈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는 잘 묻지 않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고등어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좋은 지방을 풍부하게 함유한 생선 중 하나입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함량은 연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 혈관을 더 유연하게 하고 조용한 염증을 줄이며 뇌 활동을 돕습니다. 혈압, 기억력, 뇌졸중 위험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인 50세 이상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이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어는 비타민 B, 비타민 D, 셀레늄도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B는 신경과 조혈을 도와 피로를 줄여줍니다. 비타민 D는 뼈와 면역에 필요한데 이는 햇빛을 덜 보는 많은 한국인에게 부족한 성분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과 항산화 작용에 관여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만으로도 50세 이후 건강을 위한 많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안전성과 실용성입니다. 고등어는 중간 크기의 생선으로 참치 같은 대형 어종보다 중금속 축적이 적어 장기적으로 꾸준히 먹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구입하기 쉽고 가격이 높지 않아 경제적 부담 없이 주 1년 2회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어는 조리 방식 때문에 점수를 깎이기 쉽습니다. 새카맣게 태운 구이나 너무 짜게 절인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탄 부분은 혈관에 좋지 않고 과도한 소금은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많은 고등어 요리가 밥도둑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소금과 에너지 섭취를 늘리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섭취 방법은 타지 않게 노릇노릇하게 굽거나 평소보다 싱겁게 김치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채소, 담백한 국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주 실산 2회 고등어 섭취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요약하자면 50세 이후에 꾸준히 먹을 바다 생선을 고른다면 고등어는 영양가가 높고 안전하며 구하기 쉽고 실용적인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고등어 바로 뒤인 1위 자리에서 우리는 외형은 더 소박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생선을 골라온 습관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들 가치가 충분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등어 바로 다음인 1위 자리에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생선을 선택해온 습관을 되돌아보게 할 만큼 강력한 또 다른 작은 보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보통 평범한 통조림 생선, 냄새가 좀 강한 생선, 간편하게 먹는 생선으로 취급받곤 합니다. 정어리는 크기가 작고 수명이 길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의 하단에 위치합니다. 쉽게 말해 작고 다른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는 큰 생선들처럼 중금속이 축적되는 경향이 적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꾸준히 먹기 위해 작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정어리의 두 번째 강점은 밀도 높은 영양입니다. 많은 종류의 정어리 통조림은 뼈가 부드러워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단백질 외에도 칼슘과 인 같은 뼈 건강 지원 성분을 추가로 섭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어리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이는 몸이 심혈관과 뇌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좋은
지방 그룹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어리가 저렴하다는 점이며 덕분에 꾸준히 먹는 습관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꾸준함이 장기적인 효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이 통조림 생선이 좋을까라는 것임을 잘 압니다. 대답은 통조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문제는 선택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실수는 너무 짜거나 기름이 너무 많거나 첨가물이 많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식사에 이미 김치, 국 찍어 먹는 소스가 있어 소금이 기준치를 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어리 통조림을 고를 때는 가급적 단순하고 소금이 적은 것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만약 짜다면 담긴 물, 기름을 따라 버리고 채소, 양파, 버섯 또는 두부와 함께 다시 조리하여 식사를 더 가볍고 균형 있게 만드세요. 복잡하지 않게 바로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2주간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매주 붉은 고기 식사 12회를 정어리 식사 12회로 바꾸어 보세요. 전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바꾸기만 해도 몸이 느낄 것입니다. 먹는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정어리 토마토 소스 조림을 채소와 곁들여 먹거나 가정식처럼 김치와 함께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치가 이미 짬으로 간을 줄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라는 원칙은 생선 식사가 더 잘 소화되고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항상 채소를 곁들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의 건강은 가장 비싼 음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과 꾸준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정어리는 작지만 강합니다. 구입하기 쉽고 먹기 편하며 영양이 풍부하고 실제로 식단에 자주 포함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왜 참치 이야기는 없지? 참치도 심장과 뇌에 아주 좋지 않나? 이 질문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참치는 매우 친숙하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보통 몸에 좋은 생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참치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쁜 지방이 적으며 좋은 지방, 비타민 D,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가끔 참치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 가정의 초밥, 김밥 또는 참치 통조림에 참치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참치를 50세 이후에 자주 먹어야 할 해산물 탑10에 넣지 않았을까요? 주된 이유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에 있습니다. 참치는 크고 오래 살며 해양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생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속에 중금속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정기적으로 참치를 먹으면 이러한 물질 중 일부가 먹는 사람의 몸에도 축적됩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여 위험이 낮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간, 신장 및 혈관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므로 중금속 축적이 쉬운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의 많은 영양 권고안에서는 임산부, 어린이 및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치 섭취를 제한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더 이상 임신을 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축적 영양에 더 민감한 신체 그룹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참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싼 참치, 큰 참치, 유명한 참치가 분명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혈관을 위한 오메가3 보충의 주원료로 참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교정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참치는 먹을 수는 있지만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양의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고등어, 정어리, 청어와 같이 더 작고 깨끗한 생선들에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치는 어디쯤 위치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 참치는 명예후보석에 적합합니다. 완전히 퇴출당할 필요는 없지만 자주 등장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맛의 변화를 위해 가끔 드실 수는 있지만 특히 만성 질환이 있다면 매주 2세 3회씩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참치 이야기는 50세 이후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비싸거나 크거나 광고가 많이 된다고 해서 장기적인 건강에 자동으로 더 좋은 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정어리, 고등어, 청어, 모시조개처럼 눈에 덜 띄는 평범한 식품들이 꾸준히 먹었을 때 더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참치를 유죄라고 단정 짓지는 않지만 50세 이후 자주 먹어야 할 해산물 목록에도 넣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고 신격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더 균형 잡히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해산물 식단을 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참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왜 50세 이후 식단에 자주 등장해서는 안 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기분이나 광고에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따라 먹습니다. 바로 안전과 장기적인 유익입니다. 그리고 참치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고령자에게 해산물 섭취가 심혈관, 뇌 및 관절에 어떤 이점을 줄까요? 여러분이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30대에는 다소 흥미 위주로 먹어도 몸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모든 식사는 거의 건강을 위한 투표와 같습니다. 심혈관, 뇌, 관절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것들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식품 그룹 중에서 해산물은 올바르게 사용할 줄만 안다면 가장 영향력이 큰 투표 용지 중 하나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입의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염증이 적은 혈관, 또렷한 기억력,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근육과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 특히 생선과 연체동물류는 50세 이후에 매우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해산물의 가장 큰 장점은 오메가4입니다. 이는 체내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더 유연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덕분에 오메가4는 심장, 혈압 및 뇌 보호를 지원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기름진 생선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위험이 낮고 기억력을 더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깨끗한 단백질입니다. 50세 이후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육 약화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낙상, 골절 위험을 높이고 아플 때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생선과 해산물의 단백질은 일부 붉은 고기처럼 과도한 포화 지방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근육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므로 혈중 지방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셋째, 해산물은 고령자가 부족하기 쉬운 많은 미량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PHB, 철분, 아연, 셀레늄, 칼슘 등입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햇빛을 덜 보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꽤 흔하며 이는 뼈 약화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B12와 철분은 조혈을 돕고 피로를 줄이며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력과 항산화 작용을 지원하고 칼슘은 골격의 기초가 됩니다. 뼈째 먹는 작은 생선, 모시조개, 굴 조개류는 이러한 영양소의 매우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해산물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세 가지 큰 걱정을 하십니다. 오래 사는 큰 생선의 중금속, 생으로 먹거나 신선하지 않은 것을 먹었을 때의 소화장애나 알레르기,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는 근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산물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올바른 종류, 올바른 방식, 올바른 빈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흔한 실수가 발생합니다. 연어나 참치처럼 비싸고 유명한 몇 가지 생선에만 집중하거나 일주일 내내 고기를 먹다가 주말에 한번 거창하게 해산물 식사를 하는 것, 또는 혈압이나 당뇨, 간 기능 저하가 있음에도 젊었을 때처럼 생으로 먹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산물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종류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작은 생선과 안전하고 기름진 생선을 우선시하며 꾸준히 먹고 적절하게 조리한다면 해산물이 50세 이후에 심장, 뇌, 뼈, 혈액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매주 우선시해야 할 종류, 적게 먹어야 할 종류, 그리고 식단에서 특별식 정도로만 여겨야 할 종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을 위한 고급 음식인 바닷가재부터 바다의 작은 보물인 정어리까지 꽤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때입니다.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산물을 어떻게 먹어야 실제로 식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원칙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7-24일 식단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기억하기 쉬운 원칙이 있습니다.
매주 23회의 기름진 생선 식사, 12회의 껍질이 있는 해산물 조개류 식사를 하고 붉은 고기나 튀긴 음식 식사를 1, 2회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진 생선이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고등어, 정어리, 청어이며 여건이 되고 좋아하신다면 연어 식사를 한번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껍질이 있는 해산물은 모시조개, 익힌 굴, 조개, 새우, 게 등을 말합니다. 다만 조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먹고 튀김보다는 건강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며 느끼한 소스와 술은 가급적 멀리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일주일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구이를 밥, 저염김치, 데친 채소 한 접시와 함께 먹습니다. 이틀 후인 주중에는 기름진 고기 요리 대신 채소가 듬뿍 들어간 뜨끈한 모시조개탕을 먹습니다. 목요일에는 소금이 적은 생선 통조림을 활용해 정어리 토마토 조림이나 정어리 김치 조림을 시도해 보세요. 이때 남은 기름은 따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는 삶은 새우나 찐 새우를 샐러드나 겉절이와 곁들여 가볍고 소화하기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남은 날에는 닭가슴살,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시되 항상 많은 채소와 저염김치, 통곡물을 곁들이려 노력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식단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베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고 기름진 해산물은 꾸준히 등장시키고 조개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보조제처럼 활용하며 붉은 고기와 튀김은 한 걸음 물러나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3번씩 고기구이를 드셨다면 그것을 한두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고등어, 정어리, 모시조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처음 14일을 자신을 위한 시험 기간으로 생각하세요. 이 식단 틀을 적용하는 2주 동안 매일 밤 딱 1분만 투자해 몇 줄 적어보세요. 오늘 먹고 나서 속이 더 편안했는지, 밤에 잠은 더 깊이 잤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고 손발이 덜 붓지는 않았는지, 낮에 예전만큼 튀김이나 짠 음식이 당기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14일 후에 제 대답 대신 여러분의 몸이 직접 대답해 줄 것입니다. 올바른 종류의 해산물을 적절한 빈도로 선택하는 것이 정말 차이가 있는지 말이죠. 여기까지 오면서 50세 이후를 위한 올바른 생선에 대해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셨다면 다음 부분은 마지막 조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 보러 가거나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해산물 코너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아주 간단하지만 힘있는 메시지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바로 비싼 생선과 올바른 생선의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광고에서 흔히 듣던 연어, 참치, 바닷가재 같은 이름들이 더 이상 자동으로 1번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고등어구이, 정어리 통조림, 청어, 모시조개, 익힌 굴, 새우 조개 같은 매우 일상적인 음식들이 50세 이상인 분들의 건강을 매일 조용히 책임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딱 한마디만 드린다면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50세 이후에 중요한 것은 가장 비싼 생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관, 뇌, 관절, 그리고 기저질환 상태에 가장 올바른 생선을 먹는 것입니다. 이 나이대의 몸은 우리가 너무 사치스러운 해산물로 생색을 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몸은 그저 공정하게 대접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기름진 고기의 부담을 줄이고 튀김을 줄이고 그 대신 작고 깨끗하며 오메가3, 비타민 D, 비샵이, 아연, 셀레늄이 풍부한 생선들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과학이 심장, 뇌, 뼈에 이롭다고 거듭 강조해 온 것들입니다. 다음에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가시면 아주 작은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어 코너로 가기 전에 고등어, 정어리, 청어, 모시조개, 조개, 굴 코너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이것들이 50세 이후에 내 심장과 뇌를 진정으로 보호해줄 식품이라면 기꺼이 기회를 주겠는가? 장바구니에 고등어 한 팩, 저염 정어리 통조림 한두 개, 국 끓일 모시조개나 굴 조금을 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모든 조언보다 중요한 실제 식사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구이나 튀김 식사 중 최소한 한 끼를 건강하게 조리된 생선이나 해산물 식사로 바꿔보세요. 덜 짠 고등어구이일 수도 있고 정어리 김치 조림이나 모시조개탕, 찐새우 구운 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 적응이 된다면 두 끼로 늘려보세요. 극단적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몇 주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생선을 먹은 후 속이 더 가벼운가요? 그날 밤 잠을 더 잘 잤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고 손발이 덜 쑤시나요? 계단을 몇 층 오를 때 예전보다 덜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나요? 그러한 작은 변화들은 마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심장, 뇌, 뼈, 그리고 혈관을 위한 연료를 조용히 바꾼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명확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은 교육 및 참고용일 뿐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치료 중이거나 특별한 신체 상태에 있다면 식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이 해산물 코너를 다른 눈으로 보게 했거나 식사를 위해 생선을 고르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50세 이후 건강을 위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배우자나 형제자매 동년배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고기구이 한 끼 대신 먹은 고등어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입원을 막아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번 주에는 어떤 음식을 해산물로 바꾸어 볼까요? 라거나 현재 가장 많이 드시고 계신 생선 종류를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들에서 분석할 전형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선정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싼 생선만이 아닌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는 아주 작은 결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평안한 식사, 더 건강한 혈관, 그리고 더 깊은 잠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